1404년 조선 한양. 소비라는 이름의 15소녀에게 끔찍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현재와 닮은 옛날 이야기, 역사 라디오 바로 시작합니다. 상대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 이숙번, 조선 개국공신,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의 명을 받아 움직였던 핵심 실세,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최측근이 합쳐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뻗었습니다. 소비는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도박이었습니다. 2025년 미국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소비의 칼, 그리고 그 칼 뒤에 켜켜이 쌓인 이름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1404년 가을, 한양. 낮에 내린 비가 땅 위에 고여있는 밤이었습니다. 등장기름이 타는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소비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숙번의 노비였던 남편. 같은 집에서, 같은 굴레 안에서.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숙번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소기는 알았습니다. 아니, 누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이숙번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숙번의 거친 숨소리와 비단 옷자락 쓸리는 소리가 소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칼자루였습니다.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서늘함만이 그 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소비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숙번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피를 뿌리며 권력을 쥐던 그 밤, 이숙번은 그 현장에서 이방원의 명을 받아 움직였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공신, 그것도 1등 공신. 조선 초기 조정에서 이숙번의 이름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병권을 쥐고 태종의 사냥에 동행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숙번보다 직급이 낮은 관리가 말을 타고 이숙번 앞을 지나쳤다가 붙잡혀 폭행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조에 고발했지만 태종은 사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용서해야 한다며 이숙번을 두둔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봉변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소비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였을까요? 저항한다, 자결한다, 순순히 따른다, 도망친다. 하지만 잡히면 죽는다. 법으로 고발한다. 그건 아예 선택지에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비 사건이 있던 세종시대, 형조가 올린 상소입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곤장 100대에 3,000리 유배를 보내자. 관습이 먼저였습니다. 법은 나중에 뒤따랐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완성된 경국대전 형전에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 처음엔 관행이었고 나중엔 국법이 되었습니다. 즉, 주인이 노비에게 강제로 손을 댔어도 노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소비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이름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도리.
소비 사건으로부터 약 80년 뒤 성종시대 이야기입니다. 참봉 신자치의 집에 돌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났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치는 부인 몰래 도리를 범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어떻게 쓰든 그것은 주인의 자유였으니까요. 문제는 신자치의 아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치의 아내는 도리를 불러냈습니다. 모든 종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리의 옷을 벗기고 묶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치욕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숯불에 쇠꼬챙이를 달궜습니다. 그 달군 쇠로 도리의 몸을 찢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시체는 흥인문 밖 산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신자치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도리의 이름은 실록 한 줄에만 남아 있습니다. 소비보다도 짧습니다. 다시 소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조정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황희, 맹사성, 허조, 조선의 명신들입니다. 청백리의 상징, 세종시대를 빛낸 사람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존경하도록 배운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소비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판결했겠습니까? 주인에게 칼을 든 노비, 법대로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교수형. 그런데 대신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소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소비를 용서하는 이유는 소비가 15살의 어린 소녀여서가 아닙니다. 소비가 원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당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여자로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판결입니다. 소비를 위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소비에게 남편이 없었다면?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남은 것은 소비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린 소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비가 유부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숙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그대로였습니다. 태종의 총애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활개를 쳤습니다.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의 생애는 실록에 수십 줄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의 이름은 이숙번 관련 기록 단 한 줄에만 등장합니다. 조선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종년 간통은 누운 소 타기보다 쉽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노비 여성에 대한 착취가 그만큼 일상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부 지역 호적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노비 인구는 전체의 30에서 4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여성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소비와 도리는 그나마 실록의 이름이 한 줄씩이라도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비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01년 뒤 1505년 연산군 11년 봄 조선 팔도에 관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름은 채홍사, 붉은 것을 캐는 관리. 그 붉은 것이란 바로 미녀였습니다. 연산군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라. 계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비든 양인이든 사대부집 규수든 예쁘면 데려갔습니다.
이계동은 전라도로, 임승재는 경상도와 충청도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최고위 관직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총신들이었습니다. 데려온 여자들을 연산군은 이름을 붙여 분류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들은 흥청, 사악한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산군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흥청 아래는 은평, 그 아래는 경이. 흥청만 300명, 은평은 1000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흥청들은 다시 등급이 나뉘었습니다. 왕과 동침한 자는 천과, 동침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자는 반천과, 아직 동침하지 못한 자는 지과. 인간을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국가 행정망으로. 채용사들은 성과가 좋으면 관직이 오르고 토지와 노비를 받았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제로 데려올수록 그들에게 이로웠습니다. 성과주의와 착취가 결합되었습니다. 그것도 국가 공인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며 놀아나는 것을 뜻하죠. 이 말이 바로 연산군의 흥청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흥청들과 놀다 나라를 망쳤다고. 흥청망청. 흥청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쓰면서 흥청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대부분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잡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자 반정군들은 장녹수를 체포해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흥청들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돌려보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강제로 궁에 들어간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보았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역사는 연산군의 방탕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흥청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의 삶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숙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양반은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자신도 노비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구조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를 당해서 관청에 달려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도 양반이었습니다.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랑방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반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십니다. 경전을 이야기하고 시국을 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덕의 수호자들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을 이야기하고 여자는 집 밖에 나다니지 말라 하고 정절을 지키라 가르칩니다. 엄격한 도덕의 수호자들이 법의 뒤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장터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추나로 표현되었습니다. 갓을 쓴 양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체면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적 욕망 앞에 허물어지는 권위. 그 그림들이 시장에서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 뒤에 이름 없는 소비들과 도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네트워크가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돈과 권력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지위가 먼저 고려되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하지만 조선이 완전히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려던 주인을 현장에서 찔러 죽인 노비. 그는 4년 후 석방되었습니다. 역시 유부녀의 정절 보호라는 틀 안에서였지만 그 행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17세기 유학자 유형원은 반개수록에서 노비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비를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684년 살주계 사건. 노비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경문이 한양 곳곳에 붙었습니다. 발각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비가 혼자 칼을 들었다면 살주계는 함께 칼을 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억눌리면 언제든 어딘가에서 솟구칩니다. 노비제가 공식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이었습니다. 소비가 칼을 든 날로부터 49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2025년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네트워크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돈이 있었고, 연결망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져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숙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앱스타인은 수십 년 동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한 것은 돈이었고 네트워크였습니다. 결국 법망에 걸렸습니다. 이숙번의 경우에는 처벌할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법. 어느 쪽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시나요? 연상부는 국가행정을 동원했습니다. 문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사를 합니다. 앱스타인은 개인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섬이 있었고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교묘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권력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주변의 공모자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스템이 가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이름 없는 소비들은 혼자 칼을 쥐어야 했습니다. 소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록은 그녀가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이숙번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남편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밤마다 그 서늘한 칼자루의 감촉을 꿈에서 되살렸을까요? 아니면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숙번의 화려한 공신 기록은 수십 줄에 걸쳐 읽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그 밤 이후 남편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단 한 줄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란 결국 이긴 자들의 일기장이니까요. 소비가 칼을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칼 하나가 실록에 남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백만 명의 소비들을 생각합니다. 칼을 들지 못한, 들었다가 처형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은, 도리처럼 기록에 이름 한 줄만 남기고 사라진 1404년의 소비는 칼을 들었습니다. 1505년의 흥청들은 이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684년의 살주계는 함께 저항했습니다. 2025년의 앱스타인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달라졌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법도 변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종종 놀랍도록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돈이 침묵을 사고 네트워크가 서로를 보호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지위가 먼저 고려되는 구조.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더 정교해졌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도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도 혼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소비의 칼처럼. 역사 라디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